자, 이제 교재 10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예요. 이 부분이 나는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쪽으로 28회 때 지금 넘어오면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을 무려 5번 시험을 치른 동안 4번을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충분히 숙지를 해 두시는데, 자, 그러면 먼저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예요.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용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용 의무 기간을 우리가 미리 짚고 넘어왔어요. 실수요성에서. 그러면 이거 우리 시군구청장은 이거 실토조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1회 이상 시군구청장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가, 이걸 실태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실태조사했는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행명령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행명령은 3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나갑니다. 문서로 이행명령이 나간다. 구두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문서로 나가야 되고요. 3개월 내 기간을 정해주죠. 자, 그러면 이행명령이 떨어지면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토지취득가에, 이건 실가예요,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나갑니다. 100분의 10. 그러니까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나가요. 이게. 이때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요, 이의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의제기 30일 내에 할 수 있습니다. 30일. 그래서 지금 이의 신청은 한 달이었죠. 근데 이의 제기는 30일이에요. 근데 30일이냐 한 달이냐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있잖아요. 그 30일을 한 달로, 한 달을 30일로 바꿔내지는 않습니다. 시험에서. 그러니까 감을 잡아두는데 최근에 이의 제기 갖고 잘못 내요. 그래서 30일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의 신청은 한 달이잖아요.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한 달로 돼 있는데 요거 30일이에요. 30일인데 요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냐면요,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돈에 관련된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취득세 신고 기한이 60일이죠. 2달이 아니고.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것들은 이건 주로 이제 날짜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의제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30일로 간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요. 이게 그래서 이의 신청은 한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행강제금이 최고 10%가 연 1회 반복 부과 징수입니다. 이행할 때까지. 그래서 연 1회 반복 부과되고, 그 다음에 이용 의무 기한이 끝났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지합니다. 중지하는데 이때 이미 부과된 거 있죠. 이거는 반드시 징수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주 잘 묻고 있죠. 이게 이미 부과된 건 징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점 이해하시고,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이제 이걸 암기했거든요. 방이 몇 개? 방이 10개. 이 중에 임대한 게 몇 개? 7개.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사용하고 있는 방은 7개. 5개.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기타 방들은 색칠했대요. 색칠. 그러니까 기타 7%예요. 이게. 그래서 방 10개. 방치했다 10%예요. 쓰지 않고 임대를 했다. 그러면 7%. 그다음에 용도 변경 사용하면은 5%가 나갑니다. 그다음에 기타 방들은 이렇게 색칠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숫자를. 자,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부분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이때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맨 밑에 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허가를 취소해버릴 수도 있어요. 이때 물론은 허가를 취소할 때는요, 청문을 미리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취소할 때는 청문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가지고 작년 시험에서요, 종합문제 형식을 여기서 2문제를 냈는데 또 한 문제가 그거였어요. 또 한 문제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거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일단 이행민령 때릴 수 있죠. 이거 나갈 수 있고, 여기에 불응하면 이행강제금도 부과될 수 있죠. 이걸 물어봤고, 그 다음에 허가를 취소해버릴 수도 있다고 그랬죠. 감 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물어봤는데, 또 하나가 지금 바로 잠시 후에 할 선매. 그러니까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있죠. 선매할 수도 있죠, 이거. 그래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이때 취할 수 있는 조치, 이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가 되고, 여기서 정답이 작년 시험에서 뭐였냐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절대 아니죠. 이게 정답이었어요. 이게.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이해를 해두시고요. 이제 한 장을 싹 넘기면 선매가 나옵니다. 이게 그 선매는 이제 미리 말씀드렸듯이 협의 매수를 얘기합니다. 협의 매수. 그러니까 수용에 대한 강제 매수, 강제 매수에 대한 반대말이죠. 그럼 선매는 이거 대상 토지가 뭐냐면 공익사업용으로 쓸 토지예요. 허가 신청 들어온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쓸 토지였거나 아니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였어요. 그러면 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이건 선매를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요 선매에 대해서는요, 요 그림만 기억을 해두세요. 우리 교재에 있는 지금 현재 그 선매 절차 그래갖고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요 그림으로 기억하세요. 그럼 허가 신청 들어왔거든요. 그럼 공익사업용 토지나 또는 허가받은 토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예요. 이거에 대하여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만약에 이미 토지공사 사겠다고 선매가 진행 중이었어요. 협의 중이었습니다. 그럼 이거 통지하라고 했죠. 며칠 내에 15일 내에 선매 진행 사실을 통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사실이 없다면 선매자를 지정해야 되겠죠. 지정하여 이제 선매자 지정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 달 내에 주게 돼 있죠. 그럼 토지공사로 선매자가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선매협의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선매협의는 15일 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15일 내에 들어간다. 그럼 이때 선매 가격이 문제거든요. 선매 가격은 지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실가로 하면 좋은데 실가로 공공기관은 절대 매수 안 하죠. 그러니까 감정가 기준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선빵은 감정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이건 감정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매협의를 완료하는데 이건 한 달 내에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 달 내에 선매협의를 완료를 한다. 이렇게. 그래서 15일 한 달, 15일 한 달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15일 내에 통지해주고 그런 사실이 없다면 한 달 내에 선매자 지정하고 15일 내에 협의 들어가고 다시 한 달 내에 선매협의를 완료한다. 그러면 꼭 사야 되는 건 아니죠. 그 가격 자체가 맞아야 되는데 이때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보다 적었다. 그럼 그 가격으로 선매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가격이 맞아야 될 거예요. 그럼 선매가 불성립했지 않습니까? 불성립하면 이때 불허가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가 처분을 하든 불허가 처분하든 지첩시 이 처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불허가 이 처분을 지첩시 해준다. 이렇게 불성립하면.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일단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가격 있지 않습니까? 가격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죠. 그 가격에 대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선매 기준 가격은 감정가죠.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이행강제금 받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 기준 가격은 실가예요. 이거 그러니까 실가 기준입니다. 실제 거래 가격. 취득가를 얘기하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거. 그 다음에 그 불허가 처분에 나갔을 때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매수 청구 가격. 이건 공시가 기준이에요.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지죠?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저 우리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을 했다. 그러면 2년 이하의 지역 또는 토지가액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라고 그랬죠. 요때 요거 30%에 해당하는 벌금은 요거는 공시가 기준이에요. 암기하지 말고 참고해 두세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 정도 선매에 대한 내용까지 다 봤습니다. 그럼 그 107쪽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가 실려 있죠. 토지거래 허가제 유동종 무효판례거든요. 그래서 1차를 같이 하신 분은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2차만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거 실어놨기 때문에 2차만 하신 분들은 한번 기억만 살려주세요. 한번 쭉 판례를 읽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1차를 같이 하신 분이 읽어봤다 하여 누가 때리는 거 아니니까 같이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내용을 다 본 것 같네요. 다 봤어요. 그러면 문제 하나 확인해 볼까요? 오늘 유인물. 출력 안 하신 분은 바로 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칠판을. 토지거래 허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지문.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된다. 거주용 주택용지는 2년 맞죠? 그럼 맞고. 2번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된다. 기억나죠? 자금조달계획서 첨부해야 됩니다. 허가 신청할 때는. 토지이용계획서도 들어와야 돼요. 3번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처리기한에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기한이 끝난 다음 날에 토지거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맞죠? 다음 날. 이게 맞고요. 4번입니다. 토지거래 계약에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60일 내 시군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한 달이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30일.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니까 30일이나 한 달이냐 이걸 크리티컬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4번 정답이 됐고요. 5번입니다. 토지 이용 의무에 위반한 자에 대해선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맞죠? 그래서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나간다. 방 10개, 임대 7개, 용도 변경 사용 5개, 그 밖의 방들은 색칠했다고 그랬어. 부과 기준이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포상금제로 가볼까요? 108쪽에. 우리 공인중개사법 포상금제가 있고 부동산거래신고법상 포상금제가 있죠. 그럼 이것도 누구를 이른바 꼰질러야지 포상금을 주느냐,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작년 시험에서 역시 포상금을 물어봤는데 이 포상금은 출제 빈도가 지금 짝수회라고 하고 있죠. 30, 32회 때 출제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신고고발 대상은 이거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의 포상금은 이거는 신고발 대상을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자 이거예요. 이해를 하자. 이거는 우리가 그저 우리 법상 포상금 대상이 되는 자는 교포 양부모로 암기했죠. 그렇게 암기했는데 여기서는 이해하자 이거예요. 그럼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주요 골자가 부동산거래신고가 있고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있고 외국인 취득신고 허가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용의무 위반자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누구를 신고발해야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냐 이 문제인데 일단은 외국인 취득신고 허가 이거 위반자는 일단 빠져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위반자, 허가 위반자, 이용의무 위반자 이렇게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때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이렇게 지금 묶었을 때 이자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이자를. 작년에 이 부분을 물어봤는데 그러면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이에요. 가격에 대한 거짓 신고해야 됩니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가격에 거짓 신고해야 된다. 그럼 매수인을 거짓 신고했거나 물건을 거짓 신고했다. 이건 안 줍니다. 그래서 거짓 신고자인데 가격에 대한 거짓 신고예요. 감 잡았어요? 이자는 5% 이하의 과태료죠.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5%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거짓 신고자는. 그 다음에 이거 가장계약 신고자, 가장해제 신고자 기억나죠? 신고 대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했다든가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해제 신고했다. 시세를 건드릴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죠. 그러니까 이자를 신고발해도 포상금을 줍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들어왔는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이것도 금액에 대한 거짓 신고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게. 그럼 여기서 말이에요. 지금 신고를 처음서부터 안 했다? 안 줍니다. 거짓 신고할 것을 요구, 조장, 방조했다? 안 줍니다. 자료 제출 요구의 불응자 당연히 줄 일이 없죠, 그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 한 자, 요구, 조장, 방조. 요구, 조장, 방조가 작년에 출제가 됐던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현재 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금 1년 더 유예시켰죠. 그러니까 원래 올해 5월 30일까지 지금 주택임대차 신고를 작년 6월 1일 날 시행하면서 1년 동안은 과태료 부과를 지금 미루겠다. 그래가지고 봐줬었는데 1년 이걸 연장했어요, 지금. 그럼 이자를 신고해도 지금 과태료 부과가 안 되니까 포상금 안 준다라는 얘기네. 그죠? 그러니까 신고하지 마세요. 이게 최고가 1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 지급해도 20만 원밖에 안 돼요.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 그럼 이거 나머지는 이제 허가 위반자가 있고 이용의무 위반자가 있죠.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포상금 대상은 바로 이들이에요. 가격에 대한 거짓 신고다. 가장계약 신고, 가장해지 신고한 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요. 그럼 이제 절차에 대한 부분인데 요 절차 이거는 포상금 지급 조건하고 지급액부터 먼저 보면 지금 거짓 신고 등을 한 자, 다음에 허가 위반자, 이용의무 위반자였을 때 발각되기 전까지 당연히 신고발 들어가야 되고요. 지급 조건은 거짓 신고 등을 한 자예요. 이자는 과태료 부과가 돼야 돼요. 물론 증거 자료까지 내야 됩니다. 과태료 부과돼야지만 포상금을 주고요. 여기 허가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었죠. 그러니까 형벌이니까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해야지만 포상금이 나가요.
이건 우리랑 똑같고, 그다음에 이용 의무 위반자는 이익민령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익민령이 떨어지면 지급 조건을 충족해요. 이렇게. 그럼 지급액은 얼마냐면 거짓 신고 등 한 자가 짭짤하죠. 이 자가 바로 과태료 부과액의 20%예요. 그러니까 원래 세금 포탈자 신고에도 20% 주거든요. 포탈금액 20%. 그렇듯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을 위반한 자, 이자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액의 20%입니다. 최고 한도는 1,000만 원이에요. 최고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이제 허가 위반자, 이용 의무 위반자는 건당 5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일 목적으로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를 한 건으로 간주하는데 이건 참고사항이고요. 그래서 건당 이건 50만 원이다. 이거 우리랑 똑같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절차는 우리랑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얘네는 위반행위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우린 그런 서식이 없죠. 그래서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증거자료 첨부해가지고 육하원칙에 따라서 요거 한민우 이놈이 신고를 가격을 거짓 신고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위반행위 신고서를 내야 됩니다. 그럼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잖아요. 그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종료했거나 또는 그 조사를 종료했다. 또는 그저 검사가 공소제기나 기소유예를 했다. 그럼 이 사실을 허가한청, 신고한청에 다 통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한청, 신고한청 통보를 해주면요. 여기서 그런 통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보를 받으면 이제 과태료 부과, 이거 포상금 지급을 결정을 하죠.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한테 통보도 해줘요. 신고 고발인에게 통보해 줍니다. 그럼 신고 고발인이 통보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거를 우리랑 약간 차이가 있죠. 이 절차가. 그래서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냈어요. 그럼 지급 신청서가 접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2달 내주게 돼 있어요. 2달. 우리는 포상금 지급 결정한 날로부터 1월 내주게 돼 있죠. 1월. 얘네는 2달이다. 이게 우리랑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국고에서 100분의 50까지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근데 얘네는 보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래 돼 있고, 이게 우리랑 또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똑같은데 하나의 사건에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했어요. 하나의 사건에 2명 이상이 각각.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에 2건 신고 들어온 거죠. 2건 이상. 그러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그다음에 하나의 사건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했다. 공동. 그럼 이건 균분 지급이고요. 약정 있으면 약정된 대로 지급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얘네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이제 신고받았다. 포상금 안 줍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를 했다. 그럼 포상금 안 줍니다. 아니, 위반행위 관여한 자가 포상금 받겠다고 신고한다고요? 이거는 포상금을 줄 일이 아니고 싸대기 나갈 일이죠, 이거. 그래서 위반에 관여한 자가 신고를 하면 포상금 안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익명 가명으로 신고를 했다. 그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익명이나 가명은 왜 안 주냐면요. 얘네들은 절차적으로 지금 신고 고발인한테 통보하는 절차가 있죠. 그러니까 익명 가명 신고 고발해버리면 이거 통보를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규정이 없는데 얘네는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차이점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포상금제 이제 다 봤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은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110쪽을 보시면 직가 동향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 장관의 조사가 있고요. 시도의사의 직가 동향 조사가 있어요. 일단 참고하시고 이거는. 그다음 권리의무의 승계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그 소유권자라든가 지상권자에게 부과된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은 그 승계인이 모두 승계를 하고 있고요. 그자들에게 부과된 처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승계인이 모두 승계한다고 돼 있죠. 이게. 그 다음에 111쪽 부동산 정보관리 이것도 출제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정보체계 구축 운영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있잖아요. 정보체계 구축 운영 부분에서 주체,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인데 이거는 국장이 주체예요. 그러니까 국장이 그 주도하에 지금 현재 국토부 지도하에 정보체계를 전부 다 시스템을 구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거의 다 완료가 돼 있고요. 한국부동산원이라든가 LH공사에 위탁을 해놨죠. 많이. 자, 그럼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 한 장을 넘기면 업무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업무의 전자적 처리가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전자정부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제도들,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임대 체계 신고, 위익인 취득 신고, 토지 거래허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일단은 전자문서로 된다라고 이해를 하세요. 일단. 그러니까 안 되는 것들만 일단 기억을 해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전자문서가 되는데 안 되는 것. 거기 우리 교재에 지금 진하게 써 있는 거 있죠. 그 정도만 주의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전자문서 안 되는 게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쌍방이 직거래했는데 일방이 신고를 거부를 합니다. 그럼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죠. 그럼 신고 거부로 인한 단독 신고하는 자는 계약서와 단독 신고 사유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럼 담당 공무원은 단독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체크하게 돼 있죠. 확인하게 돼 있으니까 신고 거부로 인한 단독 신고는 전자문서를 안 받아줘요. 또 전자문서 안 된다는 명문에 규정이 있는 게 우리 변경 신고할 때 있죠. 변경 신고할 때 면적의 변경이 전혀 없는데 실제 거래 가격만 변경됐다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계약서번 첨부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도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라고 명문이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로 말씀드렸듯이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이거는 제출 대행을 하는 사람도 이건 대리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출 대행할 때도 전자문서를 할 수 있어요. 이거.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제출 대행할 때는 전자문서 할 수 없는 걸로 해석된다고 그랬죠. 그야말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서만 대신 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대리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제출 대행할 때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걸로 일단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이제 그 위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전자문서로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외국인 신고 허가 신청, 이거 전부 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외국인은 신고나 허가 신청할 때 서류 첨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그 서류들 전자문서로 첨부할 수 없다면 14일 내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14일 내 우편 팩스로 보내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참고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안 되는 것들만 참고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업무의 전자체를 다 봤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법이 끝났습니다. 이게. 자, 이제 제3편 중개 실무로 들어가죠. 자, 그럼 실무로 들어왔는데 114쪽입니다. 이 실무는 전체 출제 비중이 지금 15%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20%였다가 15% 비중이 지금 현재 줄은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6개 정도가 실무에서 나오는데 내는 것만 내니까 일단 그걸 위주로 우리는 정리를 해나갑니다. 그럼 실무가 진행되는 과정이거든요. 거기 우리 교재 지금 맨 위에 중개실무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있는데 요거 가볍게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토지를 갖고 있는 갑이 팔아달라고 의뢰합니다. 그럼 중개계약이 바로 실무의 출발점이죠. 계획을 세워요. 다음에 조사 확인 들어갑니다. 실무의 세 번째 단계죠. 다음에 이제 을을 상대로 판매 활동을 펼치죠. 이게 중개 활동이에요. 마케팅. 그리고 이제 계약서 써주고 설명서 써줍니다. 계약이 체결돼요. 그리고 이제 계약의 이행 단계로 넘어가는데 계약의 체결 단계에서 전자계약 시스템이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 계약의 이행은 결국은 이제 등기를 해야 되니까 등기 관련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주치법이라든가 부동산 실명법이 있죠. 민법에서 실명법은 공부하죠. 그 다음에 특조법은 공시법 시간에도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임대차를 엄청 중개 많이 하니까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죠. 이게. 그리고 경매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경매 대리업 할 때는 대리인 등록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별적 중개 실무다 그랬고 계약 이행 관련 법들이 한 군데 쫙 모아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 요약집이 현재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개 계약, 계획은 없고요. 조사 확인, 중개 활동, 그다음에 계약의 체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적 중개 실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출제는 조사 확인에서 4개 정도, 여기서 4개 정도, 그리고 8개 갖고 약 20%였는데 최근 시험엔 약 한 15%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6개 정도로 지금 줄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만만치 않게 어렵게 내고 있다는 거죠. 특히 그럼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 주임법 하나, 상임법 하나, 경매 대리인 하나씩 내야 되죠. 그럼 4개에 벌써. 그럼 나머지 이제 실명법을 요즘 최근에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럼 5개 됐어요 벌써. 그럼 나머지에서 1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을 늘리면 신고법을 줄이고 신고법을 늘리면 이쪽을 줄이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나오는 부분을 위주로 오늘 철저히 이제 이쪽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럼 실무가 진행되는 과정이 이렇게 되고요. 먼저 이제 중개계약서부터요. 그럼 원래 실무에서 중개계약이 등장한다는 것은 중개계약서 쓰는 요령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무적으로 중개계약서를 안 쓰기 때문에 중개계약 서식 내용을 주로 물어요. 그다음에 이론적인 내용을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 중개대상물의 수집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이제 참고하시고 직접 수입 방법, 간접 수입 방법이 있고요. 중기계약을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리스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리스팅. 그다음에 중기계약의 법적 성질이 나와 있는데 중기계약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민법의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중개는 민사중개죠. 상사중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사중개계약이고 낙성계약이자 분류식계약이고 유상계약이에요. 그다음에 쌍무, 조건부 쌍무계약이고 위임유사의 계약이죠. 민법전의 형태가 없기 때문에 비전형 계약으로서 무명계약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중개활동 계속되니까 계속적 계약이고 체결이 강제되는 게 아니니까 의무적 계약이고 위임의 성격이 가장 강하지만 현상광고 도급 이런 것도 성격이 있기 때문에 혼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정도 참고만 해두시고 다음 중기계약의 서면화 유형화의 장점이 나오는데 중기계약서를 언제나 쓰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럼 중기계약서를 언제나 쓴다면 3번에 분쟁을 예방하겠죠? 내용이 명확해지니까. 그럼으로써 의뢰인 등치는 일이 적어질 거예요. 그러면 자주적으로 계약 내용을 씀으로써 문서화시킴으로써 자주 통제 기능을 갖게 되죠. 1번. 그럼 정부의 간섭을 줄이는 결과가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유통시장도 정비하고 근대화시킬 거예요. 기록이 남으니까. 그 다음에 음성적 거래를 막겠죠.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고요. 중개업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도 있어요. 왜? 중기계약서를 언제나 써버리면요. 쉽게 의뢰인이 다른 집을 못 가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전속계약이 늘어나니까 보수 확보가 용이해진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중개업에 전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문성을 높일 수 있어요. 이게 중기계약 서면화의 장점으로 올 수 있고 다음 115쪽에 맨 위에 중개의뢰의 접처리가 있죠. 그럼 물건을 받으면서 손님한테 어떤 걸 물어봐야 되느냐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바로 접수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중기계약의 종류가 나와요. 그러니까 중기계약 종류는 구분 기준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되는데 중개 권한의 독점성의 정도에 따른 구분.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을 어느 정도 독점하느냐에 따라서 일반, 전속, 독점으로 구분합니다. 그럼 일반은 독점력이 전혀 없는 거고 전속은 어느 정도 있고요. 독점력이 독점력이 아주 강하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 법에 현재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게 이 두 가지죠. 일반과 전속 중개약 제도가 명문이 있어요. 그럼 뭐 일반 전속은 법령 시간에 공부했으니까 잘 아시고요. 그럼 독점이나 전속은 같은 점이 물건 혼자 받은 거죠, 개공이.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어디 있냐? 전속과 독점의 차이가 지금 스발상과 거래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의뢰인이 거래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에 둘이 차이가 있어요. 전속은요, 의뢰인이 스발상과 거래했잖아요. 중개 보수를 주는 게 아니었죠. 보수 안 주고 소요 비용만 지급했어요. 그것도 중개 보수 50% 내에서 결국에 지출 비용을 물어줬죠. 근데 독점이잖아요. 독점 중개약은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잖아요. 스발상과 거래했다 하더라도 이때는 중개 보수를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개공한테 가장 유리한 때가 독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법감정과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점에서 전속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이게. 그래서 독점은 거래가 성사가 되기만 한 보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확보가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중개업에 대한 기업화, 대형화를 기약할 수 있는 그러한 중개계약 형태로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럼 이제 중개행에 관여하는 수에 따라서 단독과 공동 중개계약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개보수를 어떻게 지급하느냐. 자, 116쪽으로 갑니다. 지금 보수 지급 방법에 따라서 정률, 정가, 순가로 구분하죠. 그러니까 정률, 보수율을 정한 거고 정가는 보수액을 정한 거고 순가는 이게 금지행에서 말씀드렸는데 차액으로 지급하는 거죠. 차액으로 보수를. 이게 순가다. 내 손에 5억만 쥐어줘. 차액은 모두 가져. 이게 순가 중개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수 지급 형태다. 이렇게. 그럼 순가 중개약은 당연히 이거 금지되는 건 아니지만 차액을 많이 챙겼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물러나게 할 우려가 있죠. 이게 바로 순가예요. 그러나 당연 금지되는 중개약은 아니다. 그래서 보수 지급 형태에 따른 구분이 이 세 가지예요. 자, 그러면 중개계약의 종류 이 정도 스피드하게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출제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속계약서와 일반 중개약서 비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서식 내용을 30회와 31회 때 연타석 물어봤죠. 그러면 일반 중개약 서식이 있고요. 전속계약 서식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법령 시간에 공부한 게 전속계약서는 전속계약 시 이거 사용할 의무가 있고 보관도 하셔야 되죠. 3년. 그 다음에 일반 중개약서는 사용의 의무도 없고 보관의 의무도 없습니다. 이걸 제일 잘 물어요. 이미 이제 공부했고요. 그러면 두 서식이
딱 차이가 있는 게 개공의 의무, 의뢰인의 의무 요거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내용은 둘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속의 경우 전속 개공은 2주일 이상 문서로 업무 처리상 통지하게 돼 있고 7일 내 정보 공개하게 돼 있고 확인 설명을 성실하게 이해하라 이런 내용 들어가 있죠. 법민 시간을 공부한 내용이에요. 의뢰인께서는 전속 중개 의뢰는 위약금 지불의 의무, 소요 비용 지불의 의무, 확인 설명 의무에 협조하라 이런 의무 있죠. 기억나요? 일반 중개 계약은 개공의 의무로서 이 거래가 조속기로 성실히 노력만 하라고 그래 있죠. 완성할 의무까지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의뢰인께서는 일반 중개계약서에 다른 개공에도 의뢰할 수 있다고 돼 있고 확인 설명 의무에 협조하라. 요거는 이제 같이 전속과 그렇게 있죠. 협조하라. 그러니까 요 개공과 의뢰인의 권리 의무만 차이가 있지 두 서식이 완전히 똑같다. 이게 그럼 3조 유효기한 똑같죠. 두 서식이. 그러니까 3개월 원칙으로 하고 약정으로 변경할 수 있고요. 중개보수서는 난 똑같아요. 둘이. 그래서 중개계약서니까 중개보수 써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가액의 몇 프로 얼마 이렇게 이제 기재하게 돼 있고 손해배상 책임이 들어가 있는 게 특이해요. 5번. 그래서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하면 차액가 환급했다. 확인 설명 소홀로 손해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지겠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손해배상 책임이 들어간다는 게 특이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제 약정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두 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서명 및 날인이 아니란 얘기죠. 그다음에 우리 소공은 중개행했을지라도 전속계약서 일반중개약서는 서명 날인 의무 자체가 없어요. 소공은. 그래서 그 정도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요게 이제 앞면의 내용이에요. 중개계약서 앞면의 내용이었고 뒷면의 내용은 지금 117쪽에 있죠. 뒷면은 크게 권리 이전용과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럼 권리 이전용이란 말은 매도나 임대를 의뢰받았잖아요. 그럼 이때는 물건에 대한 현황을 여기다 기재하는 거예요. 매수나 임차를 의뢰받았잖아요. 그럼 권리 취득용에다가 원하는 물건을 기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접수처리라는 게 돼요. 접수처리란 뒷면 내용을. 그럼 권리 이전용 매도나 임대를 의뢰받는다. 그러면 물건에 대한 현황으로 뭘 기재해야 되느냐? 바로 이 부분인데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기재해야 되고요. 물건의 표시라는데 건축물, 토지란으로 나눠져 있죠. 건물란은 소, 건, 면, 구, 용 5가지를 기재합니다. 이게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5가지가 이거예요. 그다음에 토지를 의뢰받는다. 매도를 의뢰받았다. 그러면 소지면 기재해야 되죠.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3가지. 소지면하고 지역지구 현재 용도가 들어가요. 이게 소지면 지도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공시지가 쓰라는 얘기 그런 거 없죠? 시설물의 상태 이런 거 쓰라는 얘기 없죠? 건물의 방향 같은 거 쓰라는 얘기 없습니다. 접수할 때 뭐 이런 걸 쓸 일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였다면 은행융자 권리금, 제세 공과금, 월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재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 기재해야 되겠죠. 저당 잡힌 게 있는지, 그 다음에 규제 및 제한사항이 있는지,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죠. 이걸 기재하게 돼 있고 중개 의뢰 금액과 기타 사항을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을 의뢰받으면 여기다 이제 물건에 대한 현황을 이렇게 기재하면 되고, 다음에 이제 취득을 의뢰받는다. 매수나 임차. 그러면 희망자가 들어가죠. 희망 물건의 종류, 희망 가격, 희망 지역, 희망 조건을 접수하는 거예요. 이게 종가 지조죠. 종갓집 만면에 지조 있어야 된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중개 보수율표는 언제나 수로가 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서식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그냥 한번 봐두기만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중개계약 서식까지 다 봤어요. 이게 바로 중개계약 제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갈까요? 118조 조사 확인 들어가죠. 원래 여기서가 이제 최소한 4문제 정도를 냈던 부분인데 요즘은 띄엄띄엄하네요. 그래서 내는 것만 이제 위주로 우리가 철저히 숙지를 해두면 돼요. 그럼 조사 확인의 대상은 당연히 확인 설명 사항이 되는 거고요.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 이게 조사 확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방법론을 공부하는데 조사 확인의 방법은 크게 공부상 조사의 방법과 현장 조사의 방법이 있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때 공부상 조사를 할 때 뭐 잘 알고 있는데 거기 그 색깔 칠해진 부분이죠. 조사 확인 기준 공부가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물건에 표시하는 사항이에요.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입니다. 그럼 이건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공부를 이거 어떤 공부를 기준이 된다? 대장 기준이겠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물건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거 조사 확인할 때는 기준공부가 당연히 등기사항 증명서가 되겠죠. 다음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사항.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여부. 이건 당연히 토지이용계 확인서를 기준으로 조사하겠죠. 그럼 공부끼리 서로 안 맞았다. 공부끼리. 그러니까 즉 대장과 등기부가 서로 안 맞았잖아요. 이게 공부상 불일치에 관한 문제예요. 그럼 이때는 물건에 표시하는 사항이 불일치했어요. 대장과 등기사항 증명서가. 그럼 이건 당연히 대장이 우선이죠. 뭐 이건 부연 설명 안 해도 이해하시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 인적사항이라든가 소유 지분이 대장과 등기부가 서로 안 맞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때는 당연히 뭐가 우선이다? 등기사항 증명서가 우선이에요. 자, 근데 이제 경계의 불일치가 있죠. 현실의 경계와 공부상 경계 서로 안 맞아버린 거예요. 둘이. 그럼 이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부상 경계가 우선이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이게 지적도상 경계가 우선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지적도의 지형과 경계가 표시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공부상 경계가 우선이에요. 왜 그랬냐면 지금 119쪽에 기본적인 사항의 조사 그래가지고 거기 판례가 실려 있죠. 판례 그 1번에 있지 않습니까? 지적공부의 특정력이란 말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거기 잠깐 보시면 일정 토지가 지적공부의 한필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 경계는 이름, 그 등록으로 특정되고 이걸 저는 지적공부의 특정력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보면 권리의 추정력과 유사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등기에는 공신력은 없죠. 근데 추정력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특정력이라는 것은 그걸로 보여요. 만약에 토지 대장에 이 토지가 100제곱미터라고 등록이 돼 있으면 이 토지는 이름 100제곱미터라는 추정적인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게 되면 당연히 공부상 경계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측량을 잘못했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 경계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 후단을 더 보시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도 지적 공부상 경계로 확정되어지는 것이지 현실의 경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특정력을 확장한 해석이 바로 2번 판례인데 이 토지가 신기하게 토지 대장상으로는 분필이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등기부상으로는 이 토지가 분필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때는 분할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특정력을 확장한 건데 대장상으로 분필이 된 바가 없다면 서로 등기부상으로 분필을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이 등기 무효라는 거예요. 분할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2번 판례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 정도 특정력을 지금 확장하여 해석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3, 4번은 이런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측량까지 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느냐. 개공한테도 측량 의무가 없고 매수인한테도 측량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어찌하라는 건지 당초에. 자, 그럼 무허가 건물 5번 판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회 때 한번 딱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조사 확인 종설, 기본적인 사항 조사까지 모두 끝냈어요. 그럼 이제 한 장을 싹 넘기면 이제 조사 확인 사항 중에서 이제 권리관계 조사를 들어갑니다. 그럼 권리관계 조사는 숨어있는 법률상의 하자를 발견하기 위함이고 취득은의 응리도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떠안기느냐 이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권리관계 조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권리관계 사고가 중개사고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대부분이 등기에 공신력이 없고 미공시 권리들을 물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데 더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권리관계 조사는 기본적으로 등기부를 조사를 하는데 이때 미공시 권리도 조사해야죠. 그럼 미공시 권리는 현장 탐문 활동을 통해 조사합니다. 이때 미공시 권리의 대표주자 분묘 기지권이 있죠. 그래서 민법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맞추기는 우리 쪽에서 맞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묘 기지권이 작년에도 우리 쪽에서 출제가 됐죠. 이게. 자, 그래서 분묘 기지권 보고 넘어갑니다. 미공시 권리의 대표주자죠. 그럼 이제 조사 확인 파트의 첫 번째 타겟이 분묘 기지권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는데 자, 그럼 분묘 기지권 관련 판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판례 확립됐죠. 이건 지상권 유사의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죠.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일지라도 분묘 기지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분묘기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성립하는 요건은 두 가지가 이제 두 가지로 정리됐죠. 봉분이 있을 것, 시신이 누워 계실 것. 앉아 계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립 요건이에요. 봉분이 있고 시신이 안치가 돼 있을 것. 이게. 그럼 봉분은 있으나 시신이 없어요. 이걸 가묘라고 하죠. 그래서 어르신들 오래 사시라고 가묘를 가끔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장례의 묘소예요. 이거는 가묘는 취득할 수 없죠. 그럼 봉분은 없어요. 시신은 안치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평장 또는 암장이라고 그러죠. 평평하게 모셨거나 몰래 모셨거나. 평장, 암장은 취득할 수 없죠. 분멸한 점을 공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고맙게도 잘 묻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립하는 경우는 세 가지로 압축이 됐어요. 세 가지로. 토지 소유자에게 자네 땅에다 나 할머니 좀 모시겠네. 그래 하십시오. 승낙을 받아 설치해요. 그럼 바로 취득해요. 이게 승낙형 분묘기지권이에요. 승낙형. 다음. 승낙을 받지 않고 설치했더라도 시효로 취득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효 취득형이 있죠. 이때 점유는 20년간 해야 한다는 거 아시죠? 이 점유가 평온 공연한 점유였다는 것도 아시죠? 그럼 시효로 취득합니다. 다만 장사법 시행 후에 설치된 분묘들은 시효 취득이 안 되죠. 알고 있죠 이거? 그러니까 장사법이 2001년도 1월 13일 날 시행됐잖아요. 이 이후에 설치된 분묘들은 시효 취득이 안 돼요. 분묘지권이. 장사법에서요. 타인의 토지에 승낙을 안 받고 설치했다. 타인의 묘지에 승낙을 안 받고 설치했다. 분묘 보존 권리 주장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사법에서 시효 취득을 배제했어요. 지금. 근데 이 전에 설치된 분묘들은 시효 취득이 허용되겠죠?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들은. 어쨌든 그래서 시효 취득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 땅에다 분묘를 설치해요. 그리고 이 토지를 파는 거예요. 처분을 하는데 그 양수인과 분묘 이장특약이라든가 철거특약 이런 걸 함이 없이 양도를 했어요. 그럼 내가 바로 취득해버립니다. 이걸 그래서 양도형 분묘지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성립하는 경우가 정리가 됐어요. 그럼 이렇게 성립된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어떻게 되냐? 먼저 누가 취득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종손이 취득합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 예외적으로 종중이 취득한 예는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권리 행사를 토지 소유자에게 종손이 하는 겁니다. 종손이 관리할 수 있다면 하는 거예요. 연고자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 효력인데 이거는 봉분이 존재하고요. 수호봉사는 끝까지 갑니다. 이게 시간적 효력이에요. 다만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이에요. 약정 기간이 있었다. 그럼 그땐 약정 기간이 우선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점이 있어요.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의 유사한 물권이죠. 그럼 지상권 편에는 최단 존속 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에도 지상권 편이 기본적으로 준용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상권 편에 있는 최단 존속 기간이 있거든요. 이게 준용이 되느냐 이 문제가 있죠. 이거. 그럼 최단 기간 기억하고 있죠.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 최단 기간 몇 년? 30년. 일반 건물은 5년이에요. 그다음에 공작물은 일반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몇 년? 5년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셋 중에 견고한 건물, 일반 건물, 공작물 중에 우리 분묘는 뭘로 봐야 돼요? 그 견고한 건물 아닙니다. 영원히 사실 것이라 해서 견고한 건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공작물로 봐야죠. 그럼 분묘를 공작물로 본다면 최단 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럼 이게 적용이 된다라면 5년이 이제 최단 기간이 되는 거예요. 이건 강행 규정이잖아요, 이거. 맞죠? 적용이 된다면 5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자네 땅에다 내 할머니 좀 모시겠네. 그렇게 하십시오. 단 3년 뒤에는 이장을 해 주십시오. 그런 거야. 토지 소유자가. 기간을 정했죠, 지금. 그러면 이게 적용이 된다라면 3년이 무효죠. 5년으로 가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된다라면 3년이 유효하게 되죠. 이해되세요? 판례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이해했느냐? 분묘기지권에는 최단 존속 기간이 있죠. 지상권 편에는 최단 존속 기간. 이거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정 기간이 있으면 약정이 언제나 우선이에요. 이게 법정 지상권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법정 지상권은 만약에 견고한 건물이 취득했잖아요. 30년 갑니다. 그 적용이 있어요. 근데 분묘지권은 적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판례가 이 판례는 바뀌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지료 때문에 그랬던 거죠. 법정 사고는 기본적으로 지료 지금 의무가 있죠. 근데 분묘는 기본적으로 없다가 했다가
작년에 바꿨죠. 지류지급부가 있는 걸로. 그죠? 그래서 어쨌든 최단 기간에 적용이 없다는 게 현재 판례예요. 이해하셨죠?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다음 장소적으로 이거 엄청 잘 묻는데 분묘기지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묘기지라는 게 봉분이 아치된 밑에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게 동그랗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미친다 한다면 절할 곳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변 공기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칩니다. 기지뿐만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 분묘는 대부분 이 뒤에 초생달 모양의 둔덕이 있는데 이걸 사성이라 불렀죠? 당연히 사성까지 미치는 것은 아이나라는 게 우리 판례였죠. 이게. 그래서 장소유교로 아주 잘 모르니까 이해 드시고. 이제 지류지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셔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판례가 나왔는데 판례 변경을 했죠. 시효취득의 경우 지류지급 의무가 언제서부터 발생된다? 소유자가 청구한 때로부터. 그러니까 시효취득형 분묘지권은 청구한 때로부터 지류지급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양도형 있죠. 이걸 작년에 물어봤는데 양도형 분묘지권은 지류지급 의무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지류지급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성립한 때로부터.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됐죠. 양도형은 성립한 때로부터. 그럼 양도형은 언제 성립합니까? 분묘지권이? 내 땅에다 분묘 설치하고 이장 특이하기 없이 양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수인 앞으로 이전기가 됐을 때 내가 취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지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분묘지권 성립한 때로부터. 차이가 있죠, 지금?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분묘기지권 나머지 판례들인데, 나머지 판례들, 이제 121쪽에 1번 판례. 엄청 잘 내는 판례죠, 이거. 부부 일방이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다른 일방의 합장을 위한 쌍분이나 단분 형태로 재설치합니다.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 안 했죠. 그러니까 부부 일방의 합장을 위한 쌍분 단분 형태 재설치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신설 권능, 이장할 권능을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아요. 분묘지권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2번 판례 참고해요. 2번 판례는 집단 설치된 분묘였어요. 문중묘라고 이해하시죠? 문중묘지. 그래갖고 선대들이 쭉 누워 계셔요. 이렇게. 그러니까 집단 설치된 분묘였는데 이 분묘들이 모두 분묘지권을 취득했어요. 족보를 정리하다 보니까 여기 누워 계신 분이 이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일로 내려야 돼요. 그래갖고 집단 설치된 분묘가 분묘지권을 모두 취득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이장을 합니다. 이게 유지가 됐느냐 소멸했느냐 이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건 유지가 됐다라고 판단했어요. 부부 일방의 합장을 위한 쌍문 단문형태 재설치를 인정 안 하는데 이건 이장까지 인정했어요. 지금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 판결 내신 대법관이 분명히 문중원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큰데 어쨌든 왜 그랬냐면요. 집단 설치된 분묘가 분묘지권을 취득했다는 것은 전 분묘 수호를 위해서 취득한 거다. 그러니까 그 분묘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을 했다면 그대로 유지했다고 봐야 될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사항인데 집단 설치 이장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유지가 됐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장으로 인하여 공터가 생긴 부분이 있죠. 이건 소멸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자 3번 판례 있지 않습니까? 그 소개했는데 분묘기지권의 존속기한은 민법의 지상권편에 따를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를 것이며 5년이라고 봐야 될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이거 설명했고요. 최단기간에 적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 4번 판례입니다. 지태된 지료가 판결 전후를 불문하고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 민법 287조를 유추 적용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묘기지권에 대한 지료 약정이 있었는데 지료 지급을 2년분 지체했어요. 그러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지상권 소멸 청구권이 형성권인가요? 맞습니까? 그 청구권이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죠.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 형성권이었다는 거. 형성권인지 청구권인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형성권이에요. 그거. 지상권 소멸 청구권은. 행사함으로써 소멸해버립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일단 그거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판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했어요.
장사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들은 2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분묘지권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장사법 시행 후에는 시효취득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설명했고, 그 다음 이제 6번 판례 있지 않습니까? 6번 판례. 분묘기지권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라는 점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타주 점유죠. 그러니까 자주 점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만 인접 토지가 내 땅인 줄 믿고 분묘를 설치했다. 이 점유는 자주 점유였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7번 판례 말씀드렸어요. 분묘이권은 종손이 취득한다고 그랬죠. 예외적으로 종중이 취득할 수도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 8번 판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 잘 내는 판례인데, 분묘가 멸실되어 있는데 일시적 멸실했어요.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 회복도 가능했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됐죠. 그래서 8번 판례 꼭 이해해 두시고, 다음 9번 판례. 그 9번 판례는 그거죠. 분묘기지권자의 이게 점유는 타주 점유입니다. 그러면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지만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의사표시로서 포기가 되는 거지,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9번 판례도 아주 잘 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꼭 해두시고, 의사표시로 포기해야 한다. 다음 10번 판례는 참고하시는데, 총유물인 임야였어요. 그럼 총유물인 임야라는 얘기는 문중산 같은 걸 얘기하죠. 문중이 대표적인 총유 형태니까. 그죠? 그럼 문중산에다가 분묘를 설치하도록 승낙을 해주잖아요. 그럼 지상권 유사에 물권을 취득시키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문중총회,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결의 없으면 그거 무효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10번 판례는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분묘지권 주요 판례였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기억을 살려두시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이것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이 장사등면한 법률이죠. 122조. 그럼 장사법은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